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신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신부들에게는 그 축복에 뒤따르는 걱정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뱃속의 태아를 보호해야 하다 보니 임신부들은 10달 동안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에게는 보호자나 도우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기꺼이 손발이 되어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는 미국인 임신부입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임신부를 향한 배려의 끝판왕이라고 칭찬했는데요. 한국 곳곳에 임신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의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한국인들이 스스로 도우미가 되길 자처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던 곧 엄마가 될 테레사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느꼈던 점들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모든 분들께 한국을 꼭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한국과 연이 닿은 건 제 남편 덕분이었어요. 제 남편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국 외교관으로 다시 말해 주한대사이죠. 전 그와 처음 연애를 했는데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꼴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사회를 바라보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늘 우직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절 단단하게 잡아주었죠. 그러던 그가 주한대사로 처음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으니까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특히 미군이면 미국과 미국 영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필 그 당시에 저는 막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계속해서 가야 했었기 때문에 남편만 홀로 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한국에 배치받았을 때 불평불만을 했죠. 그러나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막상 한국에 간 이후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번 제게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여기 와서 미군으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며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금방 적응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역시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 맛을 봤을 때 미국과 너무 달라서 처음엔 별로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 점점 먹다 보니 사실은 남편을 놀라게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한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었어요. 남편이 매번 한식당에 가서 먹은 사진들을 보내주었었거든요. 미국과 다르게 건강한 식단인 것 같아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너무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야 해. 그러면 식습관이 저절로 고쳐질걸. 그는 때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 생활은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국 자체에서 워낙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식해도 미국보다 훨씬 싼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이 외교관으로 받는 급여로 원하는 걸 모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멀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나 걱정됐으니까요. 아, 그리고 특히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극찬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기차가 있어도 멀리 가야 하잖아.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야 하지. 하지만 한국은 그냥 걷거나 버스를 10분 정도 타면 기차역이고 바로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인상적이었고 깜짝 놀랐던 부분 중 하나야.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을 쩍 벌렸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후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초기 증상을 갖고 있었죠. 하루는 남편과 심하게 다툰 날 제가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 서로 오해도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한국에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물론 홀몸도 아니고 힘들겠지만 차라리 한국에 오면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어. 몇 주라도 한국에서 얼굴 보고 쉬다가 다시 미국에 가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 몸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고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배만 볼록하게 살짝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행이 힘들진 않았죠. 그런데 배가 나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배려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국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올려두었던 짐의 자리를 기억해준 승무원이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짐을 말하지 않아도 꺼내 내려주더라고요. 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다가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주고 언제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부르라며 상냥하게 다가와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국 땅을 밟은 후 며칠이 지났을 때쯤 남편이 이 부분을 왜 말해주지 않았나 섭섭할 정도로 놀랐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24시간 시스템이었죠. 처음 왔을 때 많은 편의점이나 노래방을 봤는데 많은 가게들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제가 살던 곳에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가면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정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밤에 정말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택가 한가운데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 10시나 11시 이후로 뒤죽은 듯 조용하고 문 연 가게가 없죠. 그나마 있는 게 프랜차이즈 정도인데 맥도날드도 새벽에는 문을 닫습니다. 물론 한국도 지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맥도날드가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 와서 가끔 야식이 먹고 싶었던 날에는 맥도날드로 버텼던 것 같네요. 미국에 있을 땐 미리 사두었다가 자기 전에 먹기도 했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차갑게 식은 햄버거를 먹을 필요가 없었죠.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먹고 싶으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집 근처 맥도날드에 나가면 환하게 문 열린 맥도날드가 24시간절 반겨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이 그렇게 극찬했던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됐었습니다. 그때 전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한 여성이 절 향해 손짓하더니 저곳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의 손끝에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는 좌석이 있었죠. 무슨 의미인지 처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자 그곳엔 임신부를 뜻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좌석은 임산부 전용 배려 좌석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좌석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알아보니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배려심이 깊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몸이 정말 무겁고 힘들거든요. 한 아이가 몸 안에 생기는 것이니 갑작스러운 무게 증가로 인해 무릎과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심하면 허리 디스크까지 올 정도예요.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배려석을 보면 한국은 미래를 지켜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간 곳은 한국의 대형 마트였어요. 한식을 먹은 순간 너무 맛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냉동식품으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마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곧바로 대형마트로 향했죠. 물론 몸이 무거워 힘들긴 했지만 한국 마트는 신세계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담아버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트에 있는 카트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전 마트 구석에 있던 카트를 보지 못하고 입구에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많이 담아버리는 바람에 장바구니가 넘치기에 처했습니다. 하필 그때 누군가와 실수로 부딪히면서 장바구니가 그만 쏟아져 버리고 말았고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많은 것들이 바닥에 보기 좋게 널브러져 버렸죠.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전 바닥에 살짝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무척 난감하고 끔찍했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의 카트를 냅두고 제가 쏟은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는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며 카트를 끌고 왔죠. 사람들은 또 익숙한 듯 물건들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었고 여럿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어요. 배는 괜찮아요?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은 괜찮았어요. 그러자 다행이라며 불편하면 직원을 부르라고 하고 다들 떠나더군요. 저는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무척 민망하고 난감했던 상황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식간에 저를 도와주고 그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매우 흥분했던 나머지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날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지 않아 뉴스에 제보까지 하고 싶을 정도야.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신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 남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전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와 음식은 달라 힘들 수 있어도 적응만 한다면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살기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직업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 덕분에 임신 후 겪게 된 우울증 역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은 정말 눈을 감기 전까지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잠시 지낸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저는 계획을 바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이 병원이나 배려심 때문에 저와 아이에게도 훨씬 좋을 것만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우리나라는 임신부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임신이라는 게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힘들겠거니 하며 막연히 넘겨짚었다가는 오히려 임신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임신부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힘든 자신을 위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위험한 순간에 받았던 도움에도 많은 임신부들은 감동했습니다. 노약자석을 양보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행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훈훈한 행동인데요. 그렇기에 이미국인 여성도 한국인들의 다정한 손길 덕분에 마음속 깊이 감동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신부들에게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훌륭한 산부인과의 시스템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한국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시스템을 능가하는 따뜻한 한국인들이 있어 더욱 임신부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부모로 1년간 일하고 있는 산체냐입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부모로 일하고 있지만 항상 멕시코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멕시코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멕시코는 모든 시스템이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잠깐 교환학생 생활을 했어서 멕시코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체감할 수 있었죠. 작년 여름 고용인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사촌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침 사촌이 1박 2일 모임에 갈 동안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고 했고 마땅한 비용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숙소값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고른 나라였지만 완전하게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흔한 아시아처럼 시골이 많고 낙후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 어른들은 아시아는 위생적으로 더러운 곳이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어낸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제 친구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했죠. 또 한국 가기 전에 한국 뉴스를 찾아보니까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저도 한국에 갔다가 온갖 질병에 걸려서 올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꼭 한국에 오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인천공항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선진국 공항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가본 공항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세련됐더라고요. 살면서 방문한 나라 중 싱가포르 공항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인천공항도 그에 못지않게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이 공항 앞까지 데리러 왔고 저는 사촌 차를 타고 사촌이 살고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와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로가 마치 멕시코나 미국처럼 깨끗했고 넓었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차 종류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차들도 많았는데 사촌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한국 자동차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정말 한국 차가 맞다고 했어요. 첫 디자인도 세련됐고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이 커진 건 대충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질이 올라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에게 듣고는 했던 한국 이야기와는 180도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사촌이 운전하고 있는 이 차도 처음 보는 차종이었어요. 어디 차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차라고 했습니다. 승차감도 너무 좋고 내부 디자인도 예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유럽 국가들이 발전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가난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제 사촌은 한국인과 결혼하더니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한국 차의 좋은 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 건 둘째치고 성능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데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설명했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다, 못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사촌이 그렇게 말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사는 나라인 건 사실이잖아. 제가 반박하자 사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냐면서요. 그러고는 아까 공항 못 봤냐고 저를 비웃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공항의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차들이 다 비싸 보이기도 했고 서울로 들어서자 큰 건물이 아주 많았어요. 두바이나 미국에서 보던 건물들과 닮아 있었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을 떼지 않고 건물들을 보자 사촌은 제게 우쭐 댔습니다. 저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의 집은 더 놀라웠습니다. 낡은 멕시코 집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심지어 놀이터도 크고 아파트 안에 공원도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멕시코 집들은 대부분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처럼 아파트 안에 넓은 공원은 거의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파트 안에 모든 시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독서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촌에게 부러움을 담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촌이 멕시코에 살 때에는 방 한 칸짜리 낡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한국인 잘 만나서 결혼하더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도 살고 정말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출세한 거죠. 제가 사촌에게 그렇게 말하자 본인도 동감한다며 한국 덕분에 호강한다며 웃었습니다. 사촌에게 짐 풀고 난 후에 아파트 내 시설들을 구경시켜달라고 했고 사촌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촌 집 안에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도 기절할 만큼 좋았습니다.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 전부 한국 제품이었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사촌에게 가격을 물었는데 역시나 비쌌지만
성능만큼은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집을 구경하면 구경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사촌이 그날 저녁 부부 모임이 있다며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서촌은 한국에서 살면서부터 정말 밝아졌더라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한국어와 멕시코어를 둘 다 할 줄 알았기에 저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사촌은 그동안 집안일이 밀렸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고는 약속 자리에 나갔어요. 저는 저만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사촌이 가자마자 건조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 전 급하게 입을 옷이 있으니 건조기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소리만 나더라고요. 사촌에게 연락을 하자 아파트 근처에 세탁방이 있으니 급한 대로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역시 한국 가전제품이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세탁방으로 향하는데 내부가 깔끔하고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의 세탁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심지어 커피를 내려 마시는 기계도 있고 TV까지 놓여 있어서 카페인 줄 알았어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세탁물을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전부 이런 환경에서 세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멕시코에는 낡고 고장난 세탁기를 쓰는 세탁방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세탁방의 세탁기와 건조기들은 전부 새 것이더라고요. 아이에게 한국 모든 세탁방이 이렇냐고 물어보자. 그게 뭐가 놀랍냐며 오히려 저를 놀렸습니다. 섬유 유연제도 팔고 빨래를 담아갈 일회용 봉투도 팔고 있더라고요. 자판기 안에 별의별 세탁용품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세탁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줬어요. 무인 카페를 겸하고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에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과자와 빵도 진열해 두었습니다. 멕시코였더라면 바로 누군가가 훔쳐갔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세탁방에 오는 길에도 느낀 거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적인 것 같았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넘쳐서 아이에게 물어봤거든요. 놀랍게도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훔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어요.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구들도 제대로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육 시민 수준이 당황스러울 만큼 뛰어나더라고요. 일단 뭘 믿고 무인으로 가게를 차리는지 놀라웠고 훔치지 않는 시민들도 대단했어요. 아이와 함께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었고 저희는 1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커피 맛도 뛰어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여행지에 가서도 그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허리가 굽은 노인이 엄청난 세탁물들을 들고 세탁방에 들어왔어요. 세탁물들을 카트에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당황했는지 주저앉아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고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뒤적거리더니 허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니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허둥지둥 찾기 시작했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청년이 자신의 세탁카드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귓속 말했고 노인이 오는 길에 동전들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노인이 놀라서 괜찮다고 손을 막 휘저었고 청년은 받아도 된다면서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청년은 아예 돌려받지 않으려는 듯 세탁물을 챙겨서 세탁방을 벗어나더라고요. 그 광경은 저에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같은 한국인이어도 아니 아무리 노인이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세탁카드를 쉽게 건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조금 반성했습니다. 노인은 청년이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청년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청년은 멋지게 세탁방을 떠났어요. 아이에게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하냐고 물어봤고 자신은 살면서 종종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인 자기 친구들도 노인들을 돕고는 한다면서 우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노인 존중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건조기에 돌린 세탁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도와주겠다며 말을 걸더라고요. 아파트에 경비원이 있는 것에 놀란 것도 있지만 다정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아무리 입주민이어도 살갑게 말을 붙이고 인사를 하고 짐을 옮기는 걸 돕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누가 봐도 방문객인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또 놀라운 일은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사촌이 1박 2일 여행을 떠난 날 아이가 특정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역시 한국의 뉴욕이라고 불리는 서울이어서 그런지 평일 낮에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버스에는 앉을 자리가 하나 없을 만큼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노인이 타자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뭔가를 양보 잘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의를 중시한다는 아시아 나라를 많이 다녀보았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배려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예의를 차려서 노인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그랬던 한국인들이 저에게는 친절하고 멋진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심지어 눈이 잘 안 보이는 노인이 젊은 한국인에게 버스 시간을 물어보자 성의껏 답해주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은 이렇게 사소한 시민의식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멕시코인인 제 사촌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혹시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차별이 없는 한국이어도 아이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전혀 그런 일 느껴본 적 없다면서 모두 자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며. 또 멕시코에 나중에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평등함을 추구한 것이니까요. 또 요즘에는 그냥 한국인인 것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인 피가 섞여 있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한국 10대들의 마음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자기와 생김새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배척하고 따돌리고는 했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그런 차별화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요. 저와 인종차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아이가 그에 관련한 책을 읽고 싶다고 했고 아이와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국 어린이 도서관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규모부터가 멕시코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책 읽는 어린이 인구가 이렇게 많다니 제가 듣기로 한국은 독서 인구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에는 책 읽는 어린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도 많았습니다. 또 이걸 어린이들이 읽는다고 싶은 책들도 정말 많았어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대충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멕시코에도 이렇게 대규모의 어린이 도서관이 생긴다면 멕시코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았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간다면 꼭 건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 도서관 위층에는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도 있었는데 같은 규모를 자랑하더라고요. 다양한 책들이 많았고 책 읽는 성인들도 많았습니다. 또 열람실도 잘 되어 있어 독서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멕시코는 한국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독서 인구 최고를 자랑하지만 한국처럼 엄청난 도서관은 잘 없어 아쉬워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멕시코에도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았죠. 다음날 사촌이 돌아왔고 저는 아이와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 말했어요.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사촌도 자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라며 한국을 벗어나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즐길 거리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이 불친절하면 살기 힘든데
한국은 모든 걸 다 갖춘 나라였으니까요. 늘 우울해 보였던 사촌이 행복해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런 사촌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런 한국에서 자라날 아이도 다행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멕시코에서 일 때문에 일주일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도 들었죠. 아쉬워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가는 내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멕시코에 돌아와서도 세탁방 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용했던 그 세탁방 맛이 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의 마음씨입니다. 노인을 도운 그 청년의 예쁜 마음이 아직까지도 오래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 선의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쉽게 알 수 없는 일이죠. 사촌 집이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구석구석 살펴보고 올 생각이에요.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틀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 몇몇 인원들은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이발소를 골랐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브라질인 엄마와 딸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얼굴에서 무수한 털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진 딸의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고 딸이 제일 와보고 싶어 했다던 한국으로 도망치듯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딸은 한국 여행 중 아주 특이한 한국의 이발소에서 하나의 사건을 겪은 뒤에는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딸과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특이한 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브라질 여성 페리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딸이 있다면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산책하러 가거나 같이 쇼핑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평범하게 살아오겠지만 저의 딸 도나는 이러한 생활들을 꿈꾸는 것은 약간 힘이 드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딸인데요. 물론 딸인 도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도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선입견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작고 귀여운 딸인 도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 브라질에서 지금의 도나를 낳게 되었을 때 저의 남편이 출산실에 함께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도나를 보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을 드러냈던 표정과 저에게 도움을 주시던 의사분들조차도 당황했던 모습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도나의 얼굴에는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은색의 점 같은 것들이 얼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저의 몸을 회복하면서도 딸인 도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담당해 주신 브라질의 의사분께서도 도나가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례로 도나가 가지고 있는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하나씩 검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 빼고 도나의 몸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욱 건강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마음이 놓였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증후군 중 하나로 알려진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도나는 이제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과 같은 털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도나의 병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도나의 희귀병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삶을 살아나갈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나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1년, 2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의 상태로 성장하게 될수록 얼굴에 털이 함께 길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도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도나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어떻게 하면 도나가 행복해질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분들과 희귀병만을 담당하는 브라질의 의사분들을 전부 수소문에 찾아가 보았지만, 지금 도나의 병은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그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혐오감이 덜 들게 하는 것만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몇몇 의사분들은 도나의 희귀병 증상이 전 세계에 얼마 없는 증상인데 도나 자체를 자신의 논문 대상으로 삼아도 되겠냐는 무례한 질문까지 하며 마치 도나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무언가 연구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은 저로 하여금 브라질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나라인지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쯤 저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도 저와 갈라서게 되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혼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도나의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보면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실한데도 도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나를 처음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저로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나를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인데 어떻게 저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는 말과 함께 도나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책임 또한 있기에 지금 도나가 겪고 있는 희귀병도 우리가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어야만 도나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볼 때마다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샌가부터는 도나와 저와 함께 밖에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나날도 늘어만 가게 되었죠. 남편은 평범한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나가 어느 정도 성장할수록 집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어들며 방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남편은 저와 도나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해 새로운 가정을 이미 다른 삶의 터전에서 꾸려나가고 있었죠. 도나와 저는 도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저 도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만을 보이며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나기는커녕 무언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도나와 저의 상황을 특수하게 생각해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도나와 저의 삶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저는 괜찮아도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가며 성장하게 될 도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서 무언가 막막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 도나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아마 그때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브라질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얼굴에 털이 있는 도나가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특수한 장애인들만을 관리하는 대상이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도나가 입학하는 것을 지속해서 거부하더군요. 그리고 도나도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점점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들이 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도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도나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자꾸 여린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나의 모든 힘든 과정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일 큰 문제는 도나의 얼굴에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다른 피부에 털이 찔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따로 미용을 배우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 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 관리해주고 싶어도 늘 제대로 자르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들이 도나의 눈 부위를 접촉하게 되며 도나가 더욱 불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다른 브라질의 미용사들에게 도나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관리해주기를 부탁해보았지만 대부분의 브라질 미용사들은 도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는 전부 다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의 가위에 도나의 병이 옮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 매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나와 저를 쫓아낸 적도 있고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당장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나와 저는 점점 더 사회와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도나는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고 저 또한 어느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나라라면 오히려 도나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러한 기준에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면 도나와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도나와 저희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도나가 살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 적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도나와 함께 무언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거기 있었던 한국인분이 유일하게 도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사탕을 쥐어주었던 단순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도나와 관련된 모든 학업을 중단시켰고 잠시나마 한국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도나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나라 브라질을 피해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던 브라질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부산에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해서 저를 어느 정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컸기에 부산으로 간 것도 있었죠. 도착한 부산은 바다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하고 며칠간은 그저 도나와 함께 부산의 길거리들을 걸어다니며 그곳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몇몇 사람들만 도나의 얼굴을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신기하게 쳐다볼 뿐 그것을 막 징그럽게 생각하거나 도나의 눈앞에서 직접 화를 내며 한국을 떠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길거리에 걸어다니기만 해도 제대로 된 산책이 힘들 정도였는데 부산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큰 충격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소개받은 지인분, 그리고 나와 함께 부산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무언가 신호등의 색깔 같은 간판이 눈에 보였고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니 안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분께서 또 다른 노인분들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평소 제가 생각해오던 미용실의 모습이랑은 전혀 달라서 한국인 지인분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곳은 한국의 이발소라는 아주 특이하고도 남성적인 특별한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에 있던 주인분이 나와서 머리를 자를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보여주면서 얼굴에 있는 털도 잘라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성 주인분께서는 모든 머리는 다 자르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당장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저와 도나에게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내어주셨죠. 도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 한국인 중년 주인분의 모습에 저는 매우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도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얼굴에 털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저 성심성의껏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위한 질문만을 건네셨고 얼굴에 있는 부위를 자르실 때 당황하실 법도 했지만 최대한 도나의 얼굴에 털이 닿지 않게 해주시면서도 멀리서 보았을 때 잘 표시가 나지 않게 아주 섬세한 기술로 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40분가량 아무 말도 없이 작업에만 집중하셨고 나중에는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얼굴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면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나의 머리를 잘라주고 계시던 그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도 무언가 느끼셨는지 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 주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냐고 하나의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매우 많은 마음의 울림을 들려주게 되었죠. 그 뒤 그 한국인 이발소 주인분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주인분께서는 앞으로 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할 때에는 꼭 이곳으로만 오라는 말과 함께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을 테니 다른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발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편하게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잘라주고 관리해주겠다면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오라는 말만 반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배려와 호의의 이러한 모습이 한국인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제일 좋았던 것은 도나도 그 이발소에서 얼굴에 머리카락을 정리한 날에는 다른 브라질의 미용실과는 다르게 눈에 하나도 머리카락이 접촉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그 따뜻한 한국의 이발소라는 곳에 들려서 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비용을 결제해드리면서도 제가 직접 브라질의 전통 음식을 요리해드리거나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물들을 조금씩 나눠드리면서 그 작은 이발소에서 참 많은 행복한 감정을 느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도나와 함께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의 근황을 전달해드리고 그 이발소에 있는 멋있는 중년의 노인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의 매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도나의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용기를 주신 그 이발소 주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가끔 도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길거리의 한국인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며 저와 도나가 받은 사랑을 한국인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